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세 번째 강좌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시밀러 하면 어떤 특정한 개념을 연상하시거나 스스로의 해석을 갖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시밀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갖고 있는 특징, 또 이 산업이 갖고 있는 챌린지, 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시사점 또는 교훈 같은 걸 가져가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세 번째 강좌인 바이오 시밀러 강좌의 주요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먼저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학습 목표 및 학습 개요 관점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시장 전망 및 시장 진출의 핵심 고려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시장 사례 현황을 에브비사의 휴미라와 로슈사의 허셉틴 두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국내외 스타트업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점검해보고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생물의 세포 및 조직 등의 유효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으로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사업을 시작할 스타트업들에게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개념을 알아보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반의 현황과 시장 내의 핵심 경쟁 우위의 시사점을 통해서 사업기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형성되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약물의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생산 시의 가격 경쟁력 확보, 오리지널 의약품의 인지도 타파 등 기존 시장보다 경쟁 우위성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특허 만료 이후에 쏟아지는 여러 바이오 시밀러들 사이에서도 시장적인 이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바이오 시밀러가 진출한 여러 시장 사례를 살펴보면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시장 현황 및 트렌드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매출 탑을 기록하고 있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들을 보면 1등에서 한 6등까지 지금 저희가 장표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이 에브비사의 휴미라입니다. 2등이 암젠의 엠브렐, 3등이 J&J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4등이 사노피의 란투스, 5등이 로쉬의 아바스틴, 6위 역시 로쉬의 허셉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1, 2, 3위 모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가 자기의 장기 조직이나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면역병 중에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상당히 곤란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그 매출이 상위인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들이 갖는 공통점은 적응증이 1개가 아니라 적게는 6개, 많게는 14개까지도 적용되는 다양한 각도의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핵심 경쟁 우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두 가지가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첫째,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대비해서 경쟁 우위성이 있는가? 둘째는 바이오 시밀러 다른 상품들 대비해서 본인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경쟁 우위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바이오 시밀러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작합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의 정의를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종류는 크게 화학 합성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뉘며, 바이오 의약품은 크게 단백질 의약품과 항체 의약품이 현재 가장 주요한 제품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기존 특허를 활용한 카피캣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생물체 기반 제조로서 세포의 배양 조건, 정제 방법 등으로 인해
완전 복제가 아닌 유사한 제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란 명칭이 붙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도 거의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뭐 바이오 트윈스, 바이오 심 뭐 이런 이름이 붙었을 텐데 절대로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란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시밀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 합성 의약품 사이의 차이부터 먼저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은 화학적 합성 반응을 통해 생산하는 저분자량의 의약품을 의미하고요. 이에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하며 세포 배양 등의 생물 공정으로 생산하는 비교적 고분자량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에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그리고 항암 백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이 덩어리가 한 묶음입니다. 이 세 덩어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의약품과 항체 의약품이 이제 주요한 제품군이고요. 이 두 가지가 개발 난이도가 중간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인데 반해서 항암 백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나 난치병 질환으로 차세대 치료제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시장 진출은 상당히 아직은 미약해서 오늘 검토에서는 이제 이 단백질 의약품이나 항체 의약품 위주로 바이오시밀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거는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이제 이런 카피캣 제품이 나온다는 시각에서 화학 합성 의약품에 대한 카피캣, 그것을 지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네릭은 특허 만료된 화학 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으로 화학식만 알면 완전하게 동일한 약품 복제가 가능한 거죠. 이에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을 때 카피캣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 또는 바이오 베터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정의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 시밀러 대비 바이오 베터라고 부르는 다른 명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보다도 약효, 투여 방법, 빈도, 부작용 등을 더 개선해서 슈퍼 바이오 시밀러급에 해당하는 것을 바이오 베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지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은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화학 합성 의약품보다 개발이 어려웠던 것처럼 지네릭 대비해서도 복잡한 분자량 구조, 생물체 기반 개발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연구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네릭보다는 이 카피캣 시장에서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바이오 베터적인 특징을 가질수록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 장표의 세부 비교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네릭의 개발 방법 및 특징을 보면 오리지널 화학 합성 의약품의 화학식 구조만 알면 완전 동일한 의약품 복제가 가능한 것이 지네릭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정을 통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복제가 가능하고요. 분자 구조로 봤을 때 약 180 달톤 정도의 단순한 구조, 즉 저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소요 기간은 평균 2, 3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비용도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라고 합니다. 개발 난이도를 보면 지네릭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자전거 개발에 비유되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은 자동차 개발 정도의 어려움, 항체 의약품 복제약은 비행기 개발 정도의 어려움으로 비교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방법 및 특징을 조금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 이게 1세대라고 불리는데요. 1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리는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세포 배양 조건, 정제 방법 등의 차별화를 두어서 제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이 제조 기반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아닌 유사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비교적 바이오 의약품 중 분자량이 5,700달톤 평균 5,700달톤 정도로 어느 정도 단순하긴 하지만 지네릭보다는 훨씬 더 분자량이 많은 이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소요 기간은 평균 3년 내지 5년이라고 하고요. 개발 비용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는 항체 의약품 복제약이죠. 이게 2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리었고요. 생산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1세대 바이오시밀러인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분자량이 약 15만 달톤 수준 이상의 고분자량으로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개발이 어렵고 글로벌 임상 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개발 소요 기간도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보다 훨씬 더 긴 5 내지 10년, 개발 비용도 평균 3천억 이상이라는 상당한 고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6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4분의 1 가까운 23%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한 그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함께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약 45조 원, 미국 돈으로 422억 달러 정도 규모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성장에는 유럽이 가장 선도국으로서 주도하고 있음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표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치들을 제시해 드렸고요. 왼쪽에 먼저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8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약 74.5%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약 284조 원, 2,62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모두 합친 그림입니다. 2017년에 이 두 시장을 합친 규모가 약 241억 달러, 25조 원 수준인데 2025년에는 약 422억 달러, 45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시는 국가별 바이오시밀러 시장 현황을 보시면 유럽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함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 외에도 기존 의학 선진국인 유럽, 미국 외에 중국이 바이오시밀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보다는 CMO, CRO와 같은 제조 생산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글로벌 시장 규모 및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현황 및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임상 승인 건수 중 바이오 의약품이 약 19%의 가파른 증가를 통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상 건수 중 약 70%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항체 의약품에 대한 연구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및 전망도 2019년에는 약 1,8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장표의 왼쪽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 R&D 현황이 나와 있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약품 임상 승인 건수가 연평균 9% 증가 추세를 보임으로써 그 중에 바이오 의약품은 연평균 1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 효과가 좋은 항체 의약품 등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임상 건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국내 의약품 시장 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제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세계 제약 시장의 규모가 1,200조 원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 제약 시장의 규모는 금액이 20조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2%가 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1.6%에서 1.8% 내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의 규모가 다른 산업군에 대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성장이 덜 된 시장이라는 건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9.37조 원이라고 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안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규모는 10% 규모인 1.98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한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면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2019년도에 전체 시장 규모가 1억 1,80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정도의 규모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되는 바이오 의약품 총 규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이용 중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오히려 2세대 항체 의약품보다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 때문에 항체 의약품 시장이 훨씬 크다고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국내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추세를 볼 때 항체 의약품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유형별 시장 현황 및 성장률을 좌측에 저희가 도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의 성장률이 단백질 의약품보다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항체 의약품이 약 36%, 단백질 의약품이 약 22%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현재까지 시장 규모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 의약품이 항체 의약품보다 3배 가까이 큰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이 성장률의 차이로 봐서 향후에는 글로벌 시장처럼 항체 의약품 시장의 시장 규모가 궁극적으로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써놓은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효율 저부작용의 특성 및 맞춤형 치료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항체 의약품은 2014년과 15년을 전후해서 기존 항체 의약품 기준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오리지널 제품들의 특허가 상당히 많은 수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 베터 시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항체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약 4,800억 원 규모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성장률이 36%에 이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백질 의약품을 수년 후에는 따라잡을 것이다. 그 규모를. 그리고 항체 의약품의 경우에 타깃 질병이 항암, 항염증,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영역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미국 바이오 의약품 유형별 시장 현황 및 성장률을 비교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에서 항체 의약품 시장이 단백질 의약품 시장보다 6배 이상 크다는 게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장률 또한 여전히 항체 의약품이 연평균 11.8%로 연평균 3% 수준인 단백질 의약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즉, 제약 선진국인 미국 시장을 비춰볼 때 글로벌 시장은 항체 의약품 시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체 의약품은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이용해서 타깃한 질병으로 표적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적은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17년에 시장 규모 8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정의와 관련 시장 전망을 국내와 글로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시장 진출의 핵심 고려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로 약물 동등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약 개발 대비해서 개발 비용, 기간의 단축 등으로 이점이 얼핏 보면 되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개발 이후에도 특허를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바이오 오리지널 사업자와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오리지널 제품과 본인 외의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 대비 양쪽 모두에 대해서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싸움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들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장표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시장 진출의 핵심 고려사항을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타깃이 되는 제품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앞에서 글로벌 탑 6 세일즈 어마운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큰 규모로서의 치료약들을 저희가 바이오 오리지널들을 6개를 보여드린 바 있고 휴미라, 엠브렐, 아바스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세일즈를 일으키는 바이오 오리지널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의 타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임상 연구에 대한 승인 등 시장의 출시 직전 상태를 일단은 보유하는 것까지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혹시 특허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버그리닝 전략 등 특허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의 전략들을 극복하는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사업자와의 경쟁 또는 견제를 뚫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본인 외에 여러 군데 존재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자들과 또 경쟁을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오리지널에 대한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 다른 바이오시밀러 대비에 대해서도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경쟁 우위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기, first mover advantage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가격 경쟁력, 치료 효과 증가, 부작용 감소, 반감기 증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에서 별다른 차별점이 없이 금액만 갖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치킨 게임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치킨 게임이 돼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로서 살펴보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자로서 경쟁 우위 요소를 고려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를 참고해보는 자료로 향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에버그리닝 전략을 뒤에 가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정의만 간단히 먼저 좀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특허 관련해서 특허를 연장시키려는 시도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로 이 에버그리닝 전략이 있습니다. 에버그린이 상록수죠. 우리 표현. 그러니까 끊임없이 특허를 평생도록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의 일환이겠는데요. 전략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다음에 2, 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계속 방어해가는 특허 연장 전략을 의미합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시장을 사례로서 지금 저희가 깊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첫째는 에브비사의 휴미라, 두 번째는 로슈사의 허셉틴. 로슈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이 강좌 여러 군데를 하면서 로슈사는 글로벌하게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에브비의 휴미라, 로슈사의 허셉틴 이 두 가지를 갖고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브비사의 휴미라 제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미라가 바이오 오리지널이고요. 이 바이오 오리지널 대비 비교되는 유사 바이오 오리지널 그리고 각 바이오 오리지널별 바이오시밀러라는 구조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오 오리지널 중에 가장 선도적인 바이오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휴미라를 만든 에브비사는 에봇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분사된 회사입니다. 에봇은 저희가 진단 강좌를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진단 분야의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 에봇이 진단 외에 제조, 치료, 그러니까 치료제 제조 분야에서는 바로 앱비사죠. 발음은 정확히 앱비사라고 발음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앱비사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휴미라 제품의 약물 기능은 종양괴사인자인 TNF 알파가 메인입니다만은 TNF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괴사인자는 생체 내에서 특정 종양의 출혈성 괴사를 유도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휴미라가 적용되는 적응증은 총 14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요. 굉장히 다양하죠. 핵심으로는 이 14가지 중에서 다음에 3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선, 그리고 그 외에도 귀향성 대장염과 포도막염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원인불명으로 만성적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을 말하고 크론병은 소화관의 원인불명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장질환, 건선은 피부에 은백색 비닐로 덮인 붉은색 구진이나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난치병입니다. 환자는 성인과 소아 모두 다 가능하고요. 휴미라의 복용 용량만 조절하면 소아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투여 방식은 피하 주사로 되어 있고요. 이 피하 주사에는 펜형 제품부터 바늘 숨김형 제품까지 다양한 용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보면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매출 금액이 약 20조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 구연산을 빼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펜형 및 프리필드 시린지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는 사전 충전형 주사기란 뜻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앞에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체 내부의 면역계가 외부 항원이 아닌 내부의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여 세포를 죽이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대부분 난치성 질환이 많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 규모 큰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와 비교되는 거의 비슷한 적응증에 적용이 되는 두 가지의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미라에 비견되는 두 번째 바이오 오리지널 제품이 레미케이드라는 얀센의 제품이고요. 세 번째가 화이자가 만든 엠브렐이라는 제품입니다. 시장의 매출 규모로 보면 휴미라가 글로벌하게 20조 원, 레미케이드가 12조 원, 그리고 엠브렐이 약 1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글로벌 탑5 제품의 대부분이 이 세 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세 가지 제품은 적응증 측면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특성상의 차이가 있는지 이번 장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비사가 만든 휴미라는 사용하는 약물이 아달리무밥입니다. 레미케이드는 인플릭시밥, 그리고 화이자가 만드는 엠브렐은 에타너셉트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약물들이 다 다르죠. 구성체를 보면 휴미라는 100% 인간 유전자 재조합 단일 클론 항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레미케이드는 사람 G키메라, 즉 이종결합 항체죠. 이종결합 항체로 TNF 결합 부위는 G단백질, 실질적 항체 반응은 사람 단백질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TNF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괴사 인자라는 뜻이고요. 총 세 종류 중에 TNF 알파라고 하는 것이 주로 메인으로 쓰이기 때문에 TNF 알파의 개념으로도 같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이자의 엠브렐의 구성체는 면역 글로불린 지황체의 고정 부위와 인간 TNF 수용체의 융합 단백 제제라고 합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휴미라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유리형과 세포막에 붙는 부착형 TNF 모두 결합하는 작용 기전이고요. 레미케이드 또한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서 화이자의 엠브렐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TNF만 결합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투여 방법을 보면 휴미라는 엠브렐과 함께 피하 주사고요. 그 다음에 레미케이드는 정맥 주사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휴미라의 투여 시기는 2주당 1회, 레미케이드의 정맥 주사 투여 시기는 2달에 1회, 엠브렐의 투여 빈도는 주 2회 또는 1회, 이걸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처방증이 제가 휴미라가 최대 14가지 적응증까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류마티스, 크론병, 건선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것 같고요. 레미케이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 등, 근데 이것도 한 8가지 이상 적용된다고 하는 적응증이 나와 있습니다. 엠브렐은 류마티스 건선을 중심으로 하되 약 6가지 정도의 적응증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격을 보면 사실 이제 용량하고 가격이 서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좀 비교가 어려워서 이거를 100mg 기준으로의 이제 그 단편적인 숫자로 저희가 이제 재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휴미라 같은 경우는 100mg 기준했을 때 약 1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돼요. 근데 레미케이드는 100mg에서 약 38만 원, 그리고 엠브렐은 100mg 기준하면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대 38만 원 대 30만 원이니까 휴미라가 훨씬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미라가 가장 시장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미케이드, 엠브렐보다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비싸지만 치료 효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른 치료약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비싸도 이 약을 쓰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코리아 앱비와 에자이가 공동으로 판매합니다. 예, 부작용은 사실 휴미라뿐 아니라 레미케이드하고 엠브렐도 모두 공통인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을 투입을 하면. 그래서 사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미라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된 배경에는 20년간의 임상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저한 적용 기전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좀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미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휴미라의 비교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구성 성분의 25%가 G 단백질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 유전자 제조합 100%를 쓰는 단일 클론 항체인 휴미라보다는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키메라 항체 발생의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MTX, 메토트렉세이드라고 불리우는 것과 함께 반드시 병용 투여가 필요합니다. 단독 투여 시는 유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MTX 정의를 저희가 밑에 써놨고요. 항종양제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MTX는 5 내지 25mg 정도의 양을 주 1회 복용법으로 소량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엠브렐에 대한 특징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렐은 98년도에 FDA 중 최초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휴미라보다 앞서서 2003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엠브렐과 MTX 병용요법을 시켰을 때 57%가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결핵이 있다는 건 아까 휴미라 레미케이드하고 동일합니다. 방금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휴미라와 기타 오리지널 의약품들 사이에 비교 자료를 굉장히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앱비사의 이 휴미라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장점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적응증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휴미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적응증 약 14개 이상, 국내 적응증 기준서 10개로 류마티스를 포함하여 피부, 소화기 등의 신체 여러 부위에 골고루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강직성 축성 척추염, 건선, 귀향성 대장염, 크론병, 다관절형 소아특발성 관절염, 베체트 장염 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휴미라의 다양한 적응증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세월에 걸친 20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임상 연구 데이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얀센이 만든 그 레미케이드의 경우에는 적응증이 8개, 화이자의 엠브렐은 적응증이 6개 정도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휴미라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핵심 장점은 환자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휴미라와 엠브렐은 둘 다 피하 주사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엠브렐의 경우에는 주 2회라는 관점 때문에 휴미라보다 더 자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광기가 짧다는 단점이 휴미라에 비해서 있어서 휴미라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미케이드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굉장한 큰 불편이 있죠. 물론 2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한 MTX와 같은 약물과 병용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휴미라에 비해서 장점이 약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휴미라가 엠브렐이나 레미케이드보다 환자 편의성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유리형과 세포막에 붙는 부착형 TNF 모두가 결합하여 선택적으로 TNF를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앞에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100% 인간 유전자 제조합 단일 클론 항체로 인체 내의 작용과 유사하고 약물 안정성이 높아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국내 류마티스 학회에서 실시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치료 후 환자의 73%가 통증 감소 및 개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향상까지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중에서도 휴미라가 가장 시장 경쟁 우위가 뛰어나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세 가지의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도 휴미라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고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이 세 가지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 각각별로 지금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시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갖고 있는 시사점 또는 저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레슨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먼저 휴미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도표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먼저 움직이는 바이오시밀러, 즉 퍼스트 무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의 동시에 시장을 진입한 사업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암젠, 노바티스, 큐어기린 지금 특허 이슈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요 네 개사가 거의 동시에 시장을 들어왔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회사들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을 다 해놓고도 오히려 경쟁 의존 요소 확보를 위해서 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네 가지 제품이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 암젠의 암젠비타,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스가 만든 하이리모즈, 그리고 셀트리온이 아직 출시는 안 했습니다만 CTP17이라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임상 및 판매 승인 현황을 보면 임날디는 18년 10월 달에 유럽 시판이 승인되었고 16년도에는 국내 식약처가 먼저 국내 시판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암젠의 암젠비타의 경우에 16년 FDA 승인을 받았고 17년 3월 유럽 승인이 났습니다. 노바티스의 산도스 경우 하이리모즈를 18년 FDA 승인을 받았고 18년 유럽 승인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임상을 영국에서 1상, 유럽 8개국에서 3상을 신청 진행 중인 상태이고 2020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임상 진행 실행 상황이나 유럽 승인 상황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에 출시된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의 가격이 바이오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가격 대비 약 60% 수준, 80만 원 좀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조금 더 삼성 바이오에피스보다 약간 늦게 나온 암젠의 암젠비타의 경우에 출시 이후에 두 번의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리지널 대비 18%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바이오에피스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놨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60% 수준으로 내려가자 다시 이 친구들은 40% 수준까지 내린 굉장히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산도스가 만든 하이리모즈도 거의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초기 오리지널 대비해서 21%를 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젠비타가 18% 깎으니까 조금 더 깎은 거죠. 그랬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임날디가 가격이 확 내려가니까 이제 암젠하고 같은 가격 수준을 똑같이 맞춰서 40% 수준으로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치킨 게임이 발생하면 그 뒤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럼 현재까지 시중에 나온 이 대표적인 세 개의 바이오시밀러,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특징 및 개선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드라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면서 임날디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트워크가 뛰어난 마케팅 파트너인 바이오젠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휴미라가 4단계 과정의 주사를 놔주는 데 반해서 이 임날디는 주사 단계를 2단계로 간소화해서 환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한 거가 혹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노력이 유의성이 있을 거냐 그건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무엇인가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수명 또한 36개월로서 기존 휴미라의 24개월보다 수명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젠의 암젠비타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유럽 의약품청인 EMA의 승인을 받았지만 휴미라하고의 특허 분쟁으로 시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구연삼염을 제거한 통증 제거를 이점으로 제시했지만 에피사의 휴미라가 이 제품 또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에버그린 전략 그런 개념으로 먼저 특허를 확장시킴으로써 계속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은 특허 분쟁을 견디지 못하고 암젠은 에피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에 특허 문제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는 산도스의 하이리모즈 또한 상황은 유사한데요. 암젠과 산도스 사이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나온 시기도 비슷하고 가격 정책도 비슷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또한 산도스 또한 에피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이후에 특허 문제 종결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이 앞에 있는 임날디, 암젠비타, 하이리모스 제품들의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그냥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휴미라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휴미라보다 고농축제형으로 바이오 베타적인 이점을 노릴 수준까지 연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4회 투여에서 2회 투여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휴미라 대비 별다른 강점이 없는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도 셀트리온은 의도적으로 출시를 미뤄서 차세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슈퍼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 베타의 지위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들의 가격 경쟁 그 치킨 게임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사실은 시사점으로 저희가 말을 했는데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간단히 보자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오리지널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서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여러 회사의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등장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 경쟁력 외에 바이오 베타적인 요소가 없다면 시장 선점을 충분히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무버에 대한 정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 자료로 다시 한번 거기다 정리를 해놨고요. 퍼스트 무버란 처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영역의 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해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때문에 전체의 약 5%도 안 되는 기업만이 생존할 만큼 기업 세계는 냉혹하다고 해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라는 표현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과연 얼마 정도나 빨리 다른 업체보다 출시를 해야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거는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오리지널보다 어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큰 인하는 없이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약간 싸되 지나치게 헐값은 아닌 수준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력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퍼스트 무버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마케팅도 오리지널만큼은 아니지만 뒤따라오는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합니다. 실제 환자들에게서 받은 임상 결과로 시장 반응 및 개선의 여지를 캐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뒤에 따라오는 업체들보다는 많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 그 간격은 한두 달만 갖고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간격은 있어야지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앱비사의 휴미라 대비해서 바이오시밀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노력했냐를 보여주는 비교 그림을 하나 좀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사 과정의 용이성의 차이이고요. 왼편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 휴미라 펜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먼저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이제 주사 부위를. 그리고 나서 1번 부위를, 그게 회색 뚜껑이죠. 1번 부위를 위로 향하게 잡고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부위를 빨간 뚜껑을 벗기고요. 다음에 피부와 직각이 되도록 펜을 고정하고 다섯 번째 버튼을 딸깍하면 이제 주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노란색 표시가 주사기의 투명창 내로 보인 뒤 멈추면 주사 투여가 끝납니다. 이런 과정에 비해서 임날디는 절차가 좀 단순화됐어요. 보시면 뚜껑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몸을 닦은 다음에 뚜껑을 벗기고 그냥 피부와 직각대도 눌러주면 끝나는, 그래서 노란색 표시가 창내로 이동하면 주사가 끝나는 좀 더 간편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편해지면 소비자는 휴미라를 버리고 임날디를 살까요? 그것이 질문이죠. 과연 그만큼 차별성이나 편의성의 차이가 큰가? 이건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 현황 및 상황을 점검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바이오 오리지널이었던 얀센사의 레미케이드, 정맥주사 투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레미케이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을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주사 투여라는 특이점을 가진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이 만든 렘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퍼스트 무버로서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시장의 진입이 1년 이상 빨랐어요. 그 외에 출시된 플릭사비, 플릭시진, 익시비 등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가격이 더욱 낮습니다. 셀트리온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출시해서 셀트리온에게 가격 인하의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반응을 해서 셀트리온도 휴미라와의 약물 동등성을 입증하는, 즉 레미케이드와의 동등성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서의 다양한 적응성을 가진 휴미라 수준까지 약물 동등성을 입증하려는 노력, 그리고 정맥 주사의 단점을 넘어서기 위한 피하 주사제로의 개발 등과 같이 상대방의 가격 인하 압박을 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할게죠. 그 혁신적인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레미케이드 대비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저희가 네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휴미라가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바이오 오리지널이라고 했고요. 그 시장이 20조 원 규모인데 이 레미케이드는 시장 규모가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레미케이드의 가장 첫 번째 대체제였던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셀트리온이 만든 렘시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렘시마는 임상 및 판매 승인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요. 15년 12월에 유럽 판매, 16년 12월에 미국 판매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좀 일찍 2012년부터 국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에 뒤이어서 나온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플릭사비입니다. 플릭사비가 2016년 9월에 유럽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셀트리온에 비해서 유럽 시장은 약 9개월, 그리고 미국 시장은 2017년 말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약 1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판은 셀트리온보다 약 4년 늦게 2016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온 한국 에이프로젠사의 플릭시진은 미국, 유럽 임상 3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안 나왔죠. 17년 5월에 일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년에 국내 식약처 허가 신청을 해서 아마 금년에 2018년도에 국내에서도 또 시판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터키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부터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에이프로젠 제약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인데 과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사 이름은 건풍제약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전에 한국 슈넬 제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에이프로젠 제약이라고 글로벌 기업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번째 제품은 화이자의 렉시피입니다. 렉시피는 17년 12월 유럽 판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판매까지 동시에 승인이 난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보다 약 1년 가까운 출시 승인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여 방법을 보면 모든 4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다 정맥 주사인 건 맞지만 렘시마의 경우는 최근에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해서 임상 3상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휴미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렘시마는 유럽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사용자,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약 58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플릭사비는 42만 원 수준, 에이프로젠의 플릭시진은 비슷한 42만 원 수준, 릭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42만 원 수준. 결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상당수는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냥 바이오시밀러라는 그 특성 외에 추가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점을 갖추는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의 렘시마가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개 제품의 특징 및 개선점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좀 요점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시마는 바이오시밀러 최초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오리지널보다 넘어섰습니다. 52%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보다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 높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출시 이후 3년간 셀트리온의 브랜드 인지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월등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가운데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수준을 넘어서서 휴미라와의 적응증을 포함한 동등성을 입증하려는 노력까지 피하 주사형까지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플릭사비는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에서도 램시마가 만들어 놓은 펄스 무버 효과를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시작한 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가격을 후려쳐서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시장에 제한 군위 내에 5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오래가기는 어렵겠죠. 에이프로젠의 플렉시진 역시 가격이 상당히 낮게 플릭사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조사해 본 바로 의하면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이제 그 세일즈를 주력하다 보니 해외 시장 진출이 해외 파트너사가 있는 데 위주로 먼저 들 수밖에 없어서 터키 시장에 파트너가 있어서 터키 시장을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릭스피 경우에는 램시마, 아까 말씀드린 센티리온의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램시마와 뭐라고 그럴까요? 전략적 협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소위 말하는 코피티션이죠. 코어포레이션도 하고 컴피티션도 하는 아주 특이한 지금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요. 램시마와 릭스피의 동시 판매는 진행을 못하도록 양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미라와 레미케이드라는 두 가지 바이오 오리지널 제품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바이오 오리지널인 화이자사의 엠브렐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렐의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로 베네팔리, 이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만든 겁니다. 베네팔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팔리의 경우 독보적으로 유럽, 미국, 한국 시장 모두에서의 판매 허가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엠브렐보다 피하 주사 투여에 있어서 주사기로 인한 면역원성의 부작용이 더 적다고 발표돼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좀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이 베네팔리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으로의 스위칭 백 현상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이것이 지금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렐의 시장 규모가 휴미라의 20조, 레미케이드의 12조 대비 약간 작은 글로벌 시장 연간 10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엠브렐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는 총 저희가 4개를 여기다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퍼스트 무버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 그 뒤를 따르는 게 LG화학의 유셉트, 세 번째가 산도스의 LLG,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코이러스의 CHS0214. 이건 아직 이제 개발 중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들의 출시, 임상 및 판매 승인 현황을 보면 베네팔리는 16년도부터 유럽 판매가 이루어졌고 15년도에 1년 일찍 국내 판매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LG화학이 만든 유셉트는 18년도에 들어서 국내 및 일본에 대한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아직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는 이제 진출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도스의 LLG는 17년도에 미국 판매, 18년도에 유럽 판매. 실질적으로 유럽 기준으로 보면 베네팔리보다 2년 이상 차이가 나고 미국으로 봐도 1년 이상 차이가 나죠. 코이러스 CHS는 이제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뭐 시판허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가격으로 보면 퍼스트 무버로 움직였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가 오리지널의 즉 엠브렐의 약 70% 가격 수준인 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온 이제 LG화학의 유셉트가 월 44만 원. 산도스의 LLG는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거냐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코이러스 CHS는 나오면 가격이 베네팔리랑 유사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치지 않고 퍼스트 무버 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건 결국 시장을 나눠 갖겠다는 취지겠죠. 베네팔리를 이길 생각을 포기하고 시장을 나눠 먹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회사별 특징 및 개선점을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팔리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면역원성과 주사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엠브레를 쓰다가 이 그 베네팔리로 이제 스위치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다시 그러고 나서 엠브렐로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엠브렐이 아닌 다른 바이오 오리지널인 저희 휴미라 같은 데로 돌아가는 일종의 바이오 오리지널 스위칭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LG화학의 유셉트는 오토 인젝터의 형태로 주사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국내 임상 실험 시 오리지널보다 주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 임상 실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인 유럽과 미국 진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산도스의 LLG는 FDA 승인은 2016년에 이미 나왔지만 왜 제품이 17년이나 18년까지 못 나왔을까요? 이건 바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암젠비타를 만든 암젠과의 특허 소송 문제로 출시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엠브렐의 경우에는 암젠이 2029년까지의 특허 조건을 주장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코이러스의 CHS0214 제품은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이러스가.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인 이 CHS0214입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앞으로 출시돼 봐야 알겠죠.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이라는 세 가지 바이오 오리지널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개의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왔는데,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여하한 형태든지 세 군데 바이오 오리지널에 다 이게 걸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걸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더 쉬울지 해보기 전에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유사한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 대한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세스를 겪다 보니 과정이 유사한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을 모두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 중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앞서갔던 제품에서 먼저 승인이 떨어질 경우에, 예를 들어 엠브렐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먼저 앞서게 됐죠. 그래서 베네팔리라는 게 먼저 시장에 나오게 된 거고, 또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제품이 먼저 승인하면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결국은 나중에 뒷받침이 된 거죠. 그렇게 미리 개발되지 못하고 다른 회사들하고 유사한 단계에서 결국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없이 가격 경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던 셀트리온처럼 아예 제품 출시를 미루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바이오 베터 준비를 하게 되는 전략도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앞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 제품의 스위칭백 현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유럽 류마티스 학회 처방 트렌드에서 이 스위칭백 현상이 처음 보고되었고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바이오시밀러를 복용하다가 환자가 다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바꾸는 현상을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스위칭백은 처음 약으로 되돌아가는 스위칭백과 처음 약과 다른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전환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저희가 용어를 갈라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이 현상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의사들이 일정한 이슈에 대한 우려에서 처방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숫자로 실제로 보고된 이 정량적인 스위칭백 현상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이제 이 숫자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둘 다 2016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6년 독일에서의 스위칭백 비율을 보면 엠브렐을 쓰다가 베네팔리로 바꿨다 다시 엠브렐로 돌린 사람이 3개월 내에 약 10%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브렐을 쓰다가 베네팔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엠브렐로 돌아오지 않고 휴미라와 같은 또 다른 바이오 오리지널로 전환 스위치를 한 사람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최대 한 16% 수준까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합치면 최대 26%에 가까운 사람이 스위칭백을 했다는 게 되겠죠.
또는 전환 스위치까지 포함해서요. 스웨덴에서 보고된 자료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엠브렐을 쓰다가 베네팔리로 갔다 다시 엠브렐로 간 사람이 약 7%, 43일 정도 기준이었습니다. 휴미라를 쓰다가 베네팔리 쓰다 다시 휴미라로 간 스위칭백은 6%. 두 숫자를 보면 평균적으로 어떤 약품을 쓰든지 6 내지 7%는 스위칭백이 있었다. 독일보다는 좀 작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위칭백은 있었다라는 게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각각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쭉 훑어보았는데요. 그럼 이 장표에서 종합 복습 차원에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신약 개발에 비해서 개발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실제 제품이 출시돼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베터적인 요소 또는 시장 진입 시기의 앞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에 관한 내용도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특허 분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페이지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제품 출시 이후 오리지널 대비의 경쟁 우위성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제품 출시 이후 다른 바이오 시밀러 대비 경쟁 우위성이란 두 가지 주제로 저희가 짚어본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측면에서 시장 상황을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휴미라가 장악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있었죠. 문제는 이 시장에서는 거의 동시에 바이오 시밀러들이 나와서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암젠, 노바티스의 산도스, 큐아기린 등 휴미라를 개발한 앱비사 대비 뒤에 나온 바이오 시밀러들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앱비사하고 굉장히 많은 특허 분쟁 문제가 발생해져서 이것 또한 시장 진입을 망설이거나 더디게 하는 또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휴미라에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간의 관계를 보면 삼성 바이오에피스, 암젠, 산도스, 큐아기린 이 4개 회사가 동시에 시장을 진입했지만 아직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경쟁밖에 없으니까 치킨 게임으로 진행될 우리가 클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경우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램시마는 휴미라와의 동등성까지 입증하는 개념으로 피하 주사제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시밀러들 간의 관계를 보면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앞서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자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가격 인하 압박을 셀트리온한테서 이제 좀 부과하고 있죠.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기 제품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가격 경쟁 시장으로 몰락할 거냐 아니면 셀트리온의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계속 살아남을 거냐가 귀추가 주목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엠브렐이라는 바이오 오리지널 제품 시장 영역의 특성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퍼스트 무버인데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과 다른 점은 뭘까요? 가격 경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격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데에서의 배운 시사점과 교훈이겠죠. 가격 경쟁 싸워봐야 결국은 다 같이 공도 동망한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파일을 약간씩 나눠 먹는 구조로 공생하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의 개념이 정착돼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경쟁보다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시장 진입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출발점으로는 좋지만 이거 이후에도 실제로 시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화시켜 나갈 거냐 바이오 시밀러의 퍼스트 무버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고 내가 갖춰야 될 건 뭐냐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뒷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허 장벽이 생각보다 높은 장벽입니다. 오리지널 업체들이 계속 이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특허 장벽을 여하게 넘어서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 볼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허 장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페이지에서 조금 상세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이 특허 장벽을 세우는 주체는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죠. 전체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사전 방어 태세에 나섭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방어막을 쳐놓은 거를 부시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다가 부식이 되면 다행인데 이 사전 방어의 의미 자체가 시간을 끄는 것 자체로 이미 성공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다 보면 특허 분쟁에서 지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상생을 위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흐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개발사의 특허 연장과 같은 이슈는 특허 만료 시점을 기점으로 출시하겠다는 목표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업계 동향상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암젠 등의 바이오시밀러가 에피사의 휴미라를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출시 시기가 최장 3년 이상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과 오리지널 개발사 사이의 특허 이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제가 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에피사가 휴미라를 바이오 오리지널로 갖고 있으면서 원래 2018년 10월 달에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에피사가 같은 물질의 적응증 투여 방법 특허를 추가해서 장애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2022년, 건선은 2023년까지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립니다. 이 휴미라는 사실 에피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매출이 60%가 넘는 어마어마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18년 10월부터는 또한 시장에서의 휴미라 가격을 일부에선 최대 80%까지 여하튼 바이오시밀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개념으로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굉장히 좀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18년 7월부터는 현재 완치법이 없는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한 약물로 최초 FDA 승인을 받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노력을 보면 특허 장벽도 치고 가격도 내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도 만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걸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방어로 특허 장벽이 쳐지게 되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에픽스죠. 에픽스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은 소송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픽스는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데 2017년 8월에 임날디의 판매허가 승인 이후에 휴미라가 특허 기간이 연장된 걸 깨부시기 위해서 무효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7년 3월에 1심에서 승소를 해요. 그 외에 4개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18년 5월에 5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유럽 시장 진출 시기로 이제 이 시기를 더 놓치게 되면 이제 뒤지게 되니까 그 소송으로 인한 앞으로 얻게 될 실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유럽 판매 시에 일정 로열티를 에피사에게 제공하는 걸로 중간에서 상생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 에픽스가 이런 길을 걸어가니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따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젠의 암젠비타도 똑같이 거의 유사한 계약. 심지어 실테즈를 개발한 베링어 인게라임 경우에는 이 에피사에 주는 그 수수료 조건을 더 파격적으로 좋게 주게 됩니다. 그래 협상이 빨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이 다 쫓아 들어오고 다 수수료를 내는 전략으로 갑니다. 일본의 이제 쿄아키랭의 경우에도 유럽의 허가 승인 이후에 에피사와 특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허 장벽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1교시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정의 그리고 시장 전망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에피사의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깊고 다양해서 좀 재미있기도 하시고 조금 의외롭기도 하셨을 텐데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이 시장에 복잡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는 두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